네, 조달 청장님. 네, 네네. NDC 뭔지 알고 계시죠? 네. 뭐지요? NDC요? 예, 예. NDC. 그 자기가 획득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조금 실망인데요, 조달 청장님.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예. 이 국정 과제에도 지금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실현, 녹색 공공조달 확대하고 기후테크 기업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되는 게 NDC이지 않습니까? 네네. 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그게 기초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네. 자, 청장님, 조달 청장의 정부는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매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친환경 제품 구매 촉진법 제정 2005년 시작으로 녹색 공공 조달 분야 선도해 왔다고 봅니다. 유엔 환경 계획에서 2019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한국의 녹색 공공 조달이 모범 사례이고 녹색 공공 조달 모니터링 체계를 세계적인 선도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과제 40번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실현에서 녹색 공공 조달 확대하고 기후테크 기업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 포함되어 있죠. 네. 따라서 탄소 중립은 기후에너지 환경부나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조달청이야말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NDC도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공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열심히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욱 선도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요 녹색 공공조달 제도로는 조달청의 최소 녹색 기준 제품 지정 제도, 그리고 환경부의 녹색 제품 의무 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부 제도는 녹색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하는 수요 접근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조달청의 최소 녹색 기준 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의 기준을 정하는 공급 중심의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제도보다 더욱 강제력이 담보됩니다. 그런데 구매 실적을 보면 조달청 전체 물품 중에 최소 녹색 기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5천억에서 6천억 수준을 오갑니다. 그런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금액은 2배 이상 늘었지만 비중은 제자리입니다. 따라서 양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일단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양적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현재 최소 녹색 기준 제품 기준에는 탄소 배출량 포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최소 녹색 기준에는 에너지 소모하고 유해 물질 중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포함하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건축 자재인 철강의 경우는 최저 녹색 기준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공공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의 저탄소 제품 생산 요인이 없습니다. 일본 최근에 녹색 구매법 개정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자, 일본이 녹색 공공 조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철강 등 주요 조달 품목에 대해 전 과정 평가 LCA 배출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저탄소 철강의 조달 진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구매법에 철강을 포함하고 저탄소 강제를 조달 기준에 명시한 것입니다.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배출량이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조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적 표지 인정 비율이 낮아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품목의 배출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은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제품과 같은 특정 품목에서 먼저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또한 네. 영세 사업자가 걱정이 된다면은 일단 특정 품목의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 사업부터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이유 100가지 이상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좀 이익에 대해서 의지를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 철강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이라도 이 EPD를 비롯해서 이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 지금 철강 관련해서도 지금 K스틸법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법이 좀 제정이 되면 저탄소 철강이나
철강 제품의 어떤 탄소 배출량 측정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그래서 사례도 그런 참고하셔가지고 예, 예.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자,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 앞서 이제 그 말씀 국정과제 내용 중에 보면 기후테크 기업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달청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그 기후테크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3위 수준이네요. 특히 우리나라 그 전체 기술 분야 특허 출원 건수 중에 기후테크 비중은 5%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마저도 상위 4개 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압도적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게다가 2차 전지의 절반가량이 몰려있고 정작, 화학, 철강 분야에서의 그 기후테크 점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즉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다 수출 시장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기후테크를 바라보고 있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 스타트업의 경우에 우리나라 올해 2월 기준에 272개의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소위 유니콘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투자 규모도 상위 10개국 평균보다 7.5배가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이 특정 기업 및 분야에 편중되고 투자 상황이 열악한 기후테크 분야에 확실한 구매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달청 보니까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하면서 기후테크 제품을 5년간 576개 지정하고 총 9,108억 원 구매했네요. 자, 구매 실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공공 조달 규모를 생각하면 여전히 뭐 매우 적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 스타트업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부중한 지오테크, 탄소 관측과 같은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후테크 마무리하자면은 기후테크 분야에 대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확실한 구매자의 역할, 더 나아가 공적 분야 부분에서 공급과 이루기를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달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현재 그 기후테크라고 하면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개 정도가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혁신성이 높은 것들은 그보다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카본테크나 지오테크 등 좀 혁신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혁신 제품 좀 발굴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종합국감 때 그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정의로 채택되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양당 간사님 협의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비교섭 단체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양당 간사님께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시다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문제를 짚고 또 그걸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법안 소위가 아니다 보니까 소위 심사 과정에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비록 신동빈 정의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수령 문제 관련한 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당 그 법안 소위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법안 심사를 하실 때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있으신가요? 예, 진성준 의원님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데이터 처장님. 네. 처장님 그리고 데이터청 직원 여러분 먼저 성격 축하드립니다. 역할만큼 책임도 늘어났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 통계조사원 분들이나 통계청에서 일하시는 많은 노동자분들의 삶도 함께 성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처장님, 노동 통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여전히 그 노동 통계 그중에서 데이터처가 담당하고 있는 한국 종사상 지위 분류의 공표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특고나 프리랜서 같은 그 빈급 노동자 우리나라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분류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다만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세 3.3% 낸다고 해서 3.3 노동자라고 불리는 인적 용역 종사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고나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기준으로
862만 명입니다. 많은 숫자죠. 청장님, 근데 이들 그 소위 3.3 노동자가 10년 전에 2014년에는 몇 명이었는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460만 명이나 늘어난,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죠? 근데 청장님, 그 국세청은 뭐 이게 소득 파기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걷는 기관이지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 그 862만 명 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 경우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적 용역 사업 소득은 3.3% 세금을 떼는데 이건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해당을 하고요. 일시적으로 용역을 받고 용역을 제공하고 신문에 기고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8.8% 기타 소득 부과합니다. 이 기타 소득 받는 사람도 1년에 521만 명에 달합니다. 실무상에서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862만 명이라고 하는 비임금 노동자의 수가 결코 정확한 것이 못 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들 862만 명을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가장 많은 게 기타 자영업이고 무려 485만 명인데, 처장님, 이 기타 자영업이 어떤 업종인지 아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분류가 어려운 업종을 모두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해서 신고한 결과입니다. 기타 자영업은 10년 가까이 38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임금 근로자의 수가 상당히 규모가 많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규모를 알기가 어렵고 어느 업종에서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구체적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가 2018년에 국제종사상 지위 분류 체계를 25년 만에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2021년에 한국 종사장 지위 분류 체계를 개정하고 비임금 노동자에 해당하는 의존 계약자 등을 추가를 했는데, 근데 이것도 당초 2020년 12월에 개정하겠다는 것이 1년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분류였던 종사상 지위 분류를 표준 분류로 전환하겠다고 했었던 것도 결국 성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공표 범위나 공표 시기를 확정하게 됐는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처장님, 우리나라는 산업적으로 대선 후발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영역에서는 선도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종사상 지위 분류를 개편해서 공표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통계를 선도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기존에 이제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변화한 노동 형태를 반영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법 개정을 하려고 해도 국가 데이터치 통계가 확실히 특구나 플랫폼 노동 같은 비임금 노동자 현실을 제대로 보여줘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예. 이제 국가 데이터처로 성격된 만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변화한 노동 형태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통계를 어느 나라보다 선도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죠? 예, 경제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큰 만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 통계 통합조사 알고 계시죠? 네, 내년 6월에. 예, 매년 6, 7월에 하는데 네. 전국 사업체 매출과 영업비용, 재무상황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통계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본청에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하며 조사 효율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 현장에서는 사업체 상대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현장에서 있다는 거. 예, 저희가 그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는데 법적 근거는 예, 좀 그러면은 있는데, 제가 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법에 이제 관련 근거 조항은 있긴 있습니다. 그죠? 100만 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제 부과 가능성이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년간 실제 부과 사례는 연평균 한 건도 되지는 않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법적 근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응답 압박 수단으로 변질된 셈이죠. 근데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에서는 재무제표 제출 요구하지 않고 사업체가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통계청에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세청의 자료 이게 시스템 연계를 해서 국세청의 자료를 이렇게 확보를 하면은, 연계를 하면
굳이 당사자한테 이런 뭐 과태료 부과 압박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세청에 그 재무제표 제출을 하는 그 사업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 수는 네. 있겠지만은 국세청과 좀 협의를 해서 좀 그런 민원인들이 그런 압박을 받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이제 현장에서 통계 조사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네.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관세청장님. 예, 예. 세관 화물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국내에 56개 세관 지정 장치장이 있고 그 중에 28개는 세관장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8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리하고 있네요. 예, 예. 근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정 장치장 독점 운영하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종래 카르텔이 아니냐 많은 지적이 있어 왔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제도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별도로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오늘은 저는 그 카르텔 말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검사할 때 발생하는 검사 비용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관세청의 검사로 인한 주요 민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니까 관리 대상 화물 검사로 인한 주요 민원은 검사로 인한 통관 지연과 물류 비용 부담이라고 이제 답을 했더라고요.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관리 대상 화물 검사 및 적발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요. 2016년도에 29.3%를 보여줬던 적발률이 2025년에는 15.7%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올해 5월 8월까지만 보면 17%까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뭐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정 장치장의 수익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세관장이 관리하는 뭐 지정 장치장이야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죠. 예. 그런데 개발원의 그러니까 이 수익은 다 개발원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2016년에 그 7.9억 원 적자를 내던 장치장이 2023년에는 79억 8천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작년에는 46억 3천만 원 또 수익을 올렸죠. 7년 만에 약 10배 가량의 수익을 낸 것입니다. 청장님, 그 지정 장치장으로 물건 옮겨져 가지고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 비용 누가 부담하죠? 검사 비용 화주가 부담하죠. 예, 기본적으로 화주가 부담하고 그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 뭐좀 검사 지원해 주는 비용을 게 길이 지원을 있더만요.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화주 부담이죠. 근본 맞습니다. 원칙은. 예, 예. 수익을 낸 곳은 바로 그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 아무런 이상이 없단 말이죠. 장치장 가면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시간은 지체가 되고 그 해당 국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뭐 그 해당 국민에게 뭐 규칙 사유가 있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잘못 뭐 썼다든지 뭐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비용 부담을 규칙 사유에 있는 그 화주한테 부담하는 게 합리적인데 아무런 규칙 사유도 없는데 갑자기 그 검사 대상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지정 장치장 가서 검사 받았고 했는데 시간은 걸렸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걸로 적어놨는데 비용을 부담을 해라. 이거 저는 기본적으로 좀 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일부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게 뭐 예산이 많지 않아가지고 전체가 다 또 지원을 못 받고 있죠. 예, 예. 저는 아무런 기체 사유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면제를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뭔가 이 협력 마일리지 행정에 적극 협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국민은 그 협력 마일리지라는 뭐 그런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해 주십니까? 예. 그 의원님 취지에 맞게끔 한번 제도 개선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 대상 화물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 우범 기본적으로 우범 화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화물이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화물을 관리 대상 화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 의심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발이 되면 괜찮은데 또 막상 또 검사를 해보니까 또 정상적인 그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 검사 비용 지원 부분을 그 중소 중견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님 주신 취지를 충분히 한번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억울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예. 비용이 것도 시간을 지키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억울함이 조사될 수 있도록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